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흉기를 사서 보관해왔고 지난달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최근 개물림 등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나 목줄 착용 등의 실태는 어떤지,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잠시 뒤 월간 요일절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의 다자 정상 외교 무대 데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과 양자 정상회담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모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담 방식이나 의제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외교와 경제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을 마치고 런던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를 키워드로 강조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조율 중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바로 호텔로 이동해 3박 4일 동안의 뉴욕 일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일반 토의 첫날 185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연단에 서는 윤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15분가량 우리말로 발표하는데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경제적, 기술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예를 들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점 유엔과 더불어서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대북 메시지는 특별히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를 마친 후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의 오찬과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22일 새벽이 유력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일 양자 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데 공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 형식과 시간을 조율 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인데 미국 측이 이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제 역시 불투명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외교수장이 미리 뉴욕에서 만나 현안을 조율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조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이동하는 사이 한일 외교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한일 외교수장은 5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방안과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도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쟁점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두 나라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본 측은 박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지만 일본은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한일 정상이 어떤 식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질지 관심인 가운데 강제징용 등에 대한 두 나라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기대하는 정식 회담에 일본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하자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을 하루 미뤘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총리는 뉴욕에서 영국 등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韓国との首脳会談ですが、今現在まだ日程は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以上です。 지난 15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에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공식 발표 시기와 형식까지 합의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식 회담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일본 측은 양국 관계 개선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に鑑み、日韓、日米間協力の進展が今以上に重要な時はありません。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일본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해법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問題の早期解決に向けてですね、両国間の協議を継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いたしました。 이런 분위기 속에 한일 정상이 뉴욕에서 어떤 형태로든 만날 것이란 전망이 강합니다. 다만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두 정상이 우선 약식 회담 형태로 만난 뒤 일본이 한국 정부가 내놓는 해법을 지켜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과정을 두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만 제때 조문을 못했다며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외교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끝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왜 윤 대통령만 제때 조문하지 못했느냐고 날을 세웠고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판으로 금도를 넘었다고 맞섰습니다. 그 외교 무대에서의 정상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그거는 누워서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야 공방은 이틀째를 맞은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고스란히 옮겨붙었습니다. 여러 정상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나라 국내에서 그게 정쟁이 돼가지고 무슨 조문 외교를 잘못했니 외교 참사니 이렇게 문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일찍 도착하는 분은 그날 하고 일찍 도착하지 못하시는 분은 미사가 끝난 다음에
조문록에 기록을 해달라 하는 쭉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지각이나 의전 실수, 홀대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런던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참배와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연기하도록 영국 왕실이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 무능을 덮기 위해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야의 날선 대치는 윤 대통령 순방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흉기를 사서 보관해오다 이번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이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지난달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31살 전주환의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입니다. 신고나 소송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선 전 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오다 실행에 옮기게 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흉기를 사서 보관하다가 이번 범행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때 처음 범행을 생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추가로 고소를 당했고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 씨는 결국 범행을 결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신의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도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시 장갑도 끼고 있었는데 지난달 주문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피해자 옛 거주지 인근을 처음 찾아갔고 범행 때 머리에 쓴 일회용 위생모도 산 거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찾았지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근무 정보를 캐낸 뒤 지난 14일 결국 신당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전주환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최종 결론 내리고 검찰의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측 유가족이 추측성 보도 등으로 더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받고 결국 살인까지 당한 것이라면서 다른 부차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취재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고 전주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죄의 무거움에 걸맞은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남성과 자신의 국선 변호사였던 여성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자정 무렵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침입합니다. CCTV 카메라에서 사라진 지 1분도 안 돼 경찰 순찰차 석 대가 도착합니다. 여경이 1층 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2분 만에 범인 A씨를 붙잡아 나옵니다. A씨는 1시간 전쯤에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 여자친구를 계속 따라다니며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분리 조치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A씨가 다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침입한 겁니다. 이때 이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전화가 연결된 상태였고 경찰이 비명을 듣고 바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여성분이 휴대폰을 뺏기는 과정에서 112를 누르고 미처 대화를 하지 못하고 고함 소리만 질렀습니다. 112에서 그 고함 소리만 가지고 코드 제로를 발령하였고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 기름통을 든 40대 B씨가 들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이내 밖으로 나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역시 스토킹 혐의입니다.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 어디서 기다릴 테니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요한 전화와 문자 폭력은 한 달가량 이어졌습니다. 출소 후 문자 메시지와 사무실 접근 등으로 스토킹을 한 범죄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이를 막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 총회 연설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성과는 어떨지도 관심인데요. 복용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뉴욕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내일 새벽이죠. 이 기조연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이 좀 예정돼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이렇게 양자 정상회담이 줄줄이 지금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 해외 순방 과정에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그 지점들은 어떤 건가요? 뭐 순방 일정이 다양하게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번 미국에서의 3박 4일 일정, 특히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을 중심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총리, 일본 총리 예정입니다만,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매김을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조문 외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아직 그 순방 일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정이 아직 남아 있다. 즉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의 결과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많은 일정들이 남아 있다.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인데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예정이 돼 있죠. 이번 연설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이제 열 번째 정상 가운데서는 10번째로 이제 연단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이런 자유연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 나타난 대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보호할 것인가, 경제연대,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에 와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 담대한 구상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유엔에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어서 빨리 나서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핵화의 메시지도 담겨지고 전반적으로는 지난 그 6월이었나요? 나토에서의 이제 연설,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담았던 뭐 자유와 연대에 대한 그런 메시지와 비슷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메시지를 담을 걸로 예상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북한이 이 핵무력 법제화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좀 관심이었는데요. 한미 양국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이제 가동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핵 우산을 이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미국의 핵 우산의 이제 신뢰성을 최대 한도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데 계속 합의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이 가진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서 한국의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는 비단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성명에서 이미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핵 우산을 미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전 그 여야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고 이번에는 그것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등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추가 징계가 지금 예고돼 있고 가처분 신청과 같은 이제 심리도 이달 말에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과의 현안, 일본과의 현안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현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뉴욕에 가 있는 상황인데 양자 정상회담에 대한 뭐 일정이라든가 의제이 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양국 간의 좀 협의 과정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미국과의 이제 이 정상회담 어떻습니까? 이제 뭐 경제 안보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이 전기차의 이제 우리 이제 국산 전기차의 이제 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의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제가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의 전기차가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그 효과가 여기치 않습니다. 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WTO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3년에서 4년이 걸리고 만약에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한다면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으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 정권은 이번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그 수정의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비단 전기차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중산층에 대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담은 굉장히 폭넓은 법안입니다. 네. 그런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교육의 기회, 여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 국내 사회 이슈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전기차 보조금 문제만 딱 집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의회를 설득해서 변화를 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이제 행정부가 의회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행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참을성 있게 시간을 두고 미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국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 미국의 핵 확장 억지를 제공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지 이 경제 협력의 차원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응당한 그런 조치를 취한 면이 사실 부족합니다. 네. 무역 확장법 232조도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측의 입장을 들어서 변화를 취하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에 대해서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은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참여를 선언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정말로 뜻깊은 그런 자유롭고 공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런 무역 체제가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미국 기업들만이 이익을 보는 미국을 위한 그런 자유무역 체제가 된다면은 한국은 그 가입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 말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하지만 그 이번 정상회담이 한 30분 정도로 좀 예상이 됩니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이제 복잡한 현안을 어떤 그 뚜렷한 그 해법을 찾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좀 보완 입법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것보다는 정부의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를 대표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도 살펴보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지금 좀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 양국 간의 이제 진실 게임 양상으로도 이제 이 전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흔쾌히 이 한일 정상회담에 일찌감치 합의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제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랬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도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내일 모레인데 지금 열리지 않을지도 이제 확실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만큼 일본 정부가 그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과연 신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불신이 비단 그 진보 정부라든지 보수 정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합의를 한 다음에는 그동안 경험이 좋지 않았다,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그 기시다 정부에게도 굉장히 깊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정부로서는 정말 10몇 년 만에 한일 관계 복원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것이 대단히 반가울 것입니다. 네. 이 기회를 잡고 싶겠죠.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5년, 10년, 15년 후에 윤석열 정부 같이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해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이 그 수준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하는 한국 정부를 과연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끌면은 더 많은 것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와 더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강경한 자세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일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합의를 놓치게 된다면 그 대가가 비단 한국에만, 피해가 한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만큼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이것을 합의까지 도출해낼 것인가, 어디까지 이런 치열한 협상을 하고 어디서부터는 합의 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결정 포인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국의 이 국내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30% 초반대의 이제 지지율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기시다 일본 내각에 대한 그 지지율도 최근 들어서 급락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29%대까지 내려왔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상황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한국, 일본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외 그 세계 그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한일 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보 협력을 논의하게 된 데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이 작용한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 논의라든지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모색은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네. 공동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양국 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정당성과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도 제7차 핵실험을 계속 카드만 만지고 있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해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또 한국이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든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한다면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도출되게 되거든요. 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의 뒷배인 중국은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제7차 핵실험을 앞으로 10월 16일에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로 연기하고 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경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이틀 연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울타리를 치고 소독해도 농장 감염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호 기자입니다. 농장 입구에서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내뿜는 방역 차량.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하루 만에 다시 농장을 침투했습니다. 하루 전 발생한 농장 감염으로 강원 지역 사육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인근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기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5.3km 떨어진 이곳 또 다른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모두 긴급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이 확인된 농장은 영농법인 형태로 원주와 횡성, 강릉 등에서 농장 4곳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 차량과 입식 등으로 연관된 다른 돼지 농장도 100곳이 넘어 대규모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연이은 농장 감염에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장 주변이라든지 또는 멧돼지 폐사체 발견 지역 주변이라든지 진입 도로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SF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 멧돼지가 강원 지역에서만 1,600마리 넘게 발견될 정도로 강원 지역 모든 산지가 오염된 상황. 농장을 오가는 사람부터 개나 텃새, 진드기, 배설물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 유입이 가능하고 최근 태풍으로 내린 비도 감염 경로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멧돼지의 직접적인 농장 접근보다는 추석 연휴 전후 사람들을 매개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어쨌든 거의 오염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사람들은 멧돼지 서식지를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고 오염 서식지를요. 이거는 너무 쉽게 농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매몰 처분한 농장 2곳의 물량이 전국 전체로 볼 때 0.1%대로 많지 않아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 하지만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단풍철을 맞아 강원 산지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ASF 농장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관세청이 태국과 사이렌이란 작전명으로 마약 밀수 단속에 나서 대대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출동하는 공조가 이뤄진 덕분이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수리남에서 마약왕이 된 한국인을 국제 공조로 잡아낸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수리남. 마치 드라마처럼 관세청은 태국 관세 총국과 작전명 사이렌으로 합동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태국 측이 적발한 마약 밀수 사건에 한국인 2명이 연루됐다는 정보를 받고 관세청이 먼저 1명을 체포했습니다. 다른 1명은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서 잡았는데 여행 가방 등받이에서 필로폰 1325g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원통형 의자에 마약을 숨긴다는 정보를 태국에서 전달받은 덕분에 인천공항에서 국제 우편으로 온 필로폰 1875g을 찾아냈습니다. 태국에 파견된 관세청 직원의 의구심이 성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 제품을 한국으로 굳이 보내는 걸 의심해 태국 공항에서
국제 우편물을 열어보니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류인 야바 2만 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역시 관세청 직원이 흔한 커피 믹스를 한국에 보내는 걸 수상히 여겨 태국 공항에서 열어보니 필로폰 53g이 나왔습니다. 최근 태국 등 동남아에서 필로폰 밀수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외국인 마약 사범의 38%를 차지하는 태국 현지로 가서 마약 원천 봉쇄에 나선 겁니다. 한국과 태국의 최정예 정보 요원들은 합동 근무를 하면서 마약 밀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활발한 공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ทำให้มีผลงานปฏิบัติการไซเรนสามารถสกัดกั้นหยุดยั้งกระบวนการยาเสพติดได้ทันท่วงทีดังจะเห็นได้จากการสถิติการจับกุมที่เพิ่มขึ้นอย่างมีนัยสำคัญเมื่อเทียบกับก่อนมีโครงการ 사이렌 작전 결과 평소 검거량의 3배에 달하는 불법 마약류 35건, 필로폰 22kg, 야바 29만 정을 4개월 동안 적발해냈습니다. 무려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관세청은 태국 외에도 마약류 공급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합동 단속을 확대해서 제2, 제3의 사이렌 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금융기관 간부가 주도한 50억 원대 전세대출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집 나온 사회초년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가출팸까지 운영하면서 명의를 빌려 사기 범죄에 악용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전세대출 사기에 취약한 금융기관의 허점도 확인됐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20대 초반 15명이 함께 지내던 성인 가출팸입니다. 외롭게 지내던 사람, 가족과 사이가 나쁜 20대가 소개를 받아 함께 지내게 됐는데 전세대출 사기 일당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구성원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경찰은 빌린 명의로 전세대출 4억 5천만 원가량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애들 못 나가게 했어요. 대출 끝날 때까지는.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뭐 화도 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가출팸뿐만 아니라 30명가량 더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부장급 간부가 금융기관 허점을 파고들어 50억 원 가까이 가로챈 사건 전모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현장 실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 누가 어느 아파트나 빌라, 몇 동 몇 호로 전세 대출을 냈는지에 관한 정보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고든 겁니다. 한 개의 호실에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추가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미분양 빌라 등을 넘겨받아 전세 임차인이 있는 세대를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월세 세대로 서류를 조작했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거르지 못하고 담보대출을 실행시켰습니다. 주범 등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경찰은 부동산 4억 5천만 원 상당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전세 사기로는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30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대출 실행 전에 각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 대출 정보를 공유해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3컷. 첫 소식은 배우 이정재 씨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한국 최초로 미국 에미상 트로피를 손에 거머쥐고 돌아온 이정재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진행한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현재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정재 씨는 에미상 시상식 참석차 지난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캐나다로 이동해 자신의 감독 데뷔작 영화 헌트 홍보에 나섰는데요. 캐나다에서 함께 일정을 소화했던 배우 정우성 씨와 같은 비행편으로 귀국했지만 정우성 씨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며 국경을 넘나드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탓일까요?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로 이정재 씨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이건희 컬렉션이 돌아옵니다. 이번엔 서양 미술품들만 모았다고 하는데요. 모네와 피카소 등의 유명 작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내일부터 과천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여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거장들인 고갱, 달리, 르누아르, 모네, 미로, 샤갈, 피사로 등의 현대 미술 작품 7점을 선보입니다. 지난 컬렉션에 공개됐던 모네 수련 외에는 모두 처음 공개되는 건데요. 이번 전시에선 특히 피카소의 도자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90점이나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자에는 피카소가 회화나 조각, 판화 작품에서 활용했던 다양한 주제와 기법이 응축돼 있어 피카소의 예술 세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번 달 월간 유이터 시간엔 동물권에 대한 여러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애견 미용사가 개들을 불법으로 위탁받아 오물로 범벅이 된 집안에 방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입니다. 개들의 배설물로 난장판이 된 집안에 갈비뼈가 앙상한 개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측은 애견 미용업을 하는 20대 여성이 불법으로 개들을 위탁받아 집에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난 월간 유이저에서 전해드린 대로 동물을 비정상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온 게 있었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속보로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서울경찰청이 일단 알선 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추가 징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달 말에는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경찰 수사 결과가 상당히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알선 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증거 인멸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또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두 가지 건인데 성접대 관련해서는 2013년, 2015년 그다음에 무고 관련해서 또 이제 최근에 가세연 고발한 거 그게 이제 2013년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또 금품을 받았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송치한다. 그 혐의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야기는 안 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송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2015년도에 또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 남아있지만 증거 불충분이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송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 일을 폭로한 가세연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그러니까 무고 혐의가 아니죠. 그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한 거를 또 어떤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무고로 또 고소를 고발을 했거든요. 그거는 또 계속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2015년 건은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틀었는데 2013년 건은 공소시효가 돼서 송치는 안 하지만은 사실관계는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가시의원을 고소한 것이 무고가 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청구대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지만은 가시의원을 고소한 거는 무고가 된다. 네. 2013년 건도 확인해 보니까 아니거나 아니면 증거 확보가 안 된다 하면은 무고도 또 이제 그 혐의 없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표로서는 2015년 건이 불송치된 거는 뭐 잘 털렸는데 털어졌는데 다 해결됐는데 2013년 건을 계속 조사하고 거기에서 성접대나 금품 받은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정치적으로도 이제 타격이 있지만 무고가 또 그 유죄로 또 송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머리 아픈 일이 더 남아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근데 당윤리위원회는 직접 이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그 징계를 심의하겠다고 윤리위를 소집한 게 아니고 네. 지난번 1차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되고 난 뒤에 이 대표가 했던 그런 그 좀 극단적인 언행들,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에 대해서 또 계속 무차별 소송하고 했던 요거를 해당 행위로 규정해가지고 징계하려고 소집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이번 수사 결과는 관계는 없죠. 예.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또 관계가 조금 있을 수는 있죠. 여론의 흐름과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경찰에서는 일단은 세세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이 대표로서는 계속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예. 뭐 이렇게 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여론이 국민들이 이해할 때는 불송치 됐는데 왜 그 당에서는 또 계속 그 징계를 밀어붙이나 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윤리위로서는 부담이 되겠죠. 네, 추가 징계에도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네, 이 여론 흐름과 관련해서는 그 결론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변수가 된다면 될 수는 있겠죠. 예. 오늘 이제 경찰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2013년 그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이제 공소시효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 거고 2015년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 증거가 없다는 그 내용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증거 일면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수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고건과 관련해서 다시 나중에 이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이 성상납과 관련된 건과도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사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불씨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사법적으로는 그러한데요. 사실은 이 사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멀쩡하게 뽑힌 당 대표를 별 이유도 없이 당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면서 지금 발생한 이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았다는 그 이제 문자도 보면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눴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그 이렇게 기소가 되면은 그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친윤 세력에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당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황이 좀 분명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은 유죄냐 무죄냐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문제와는 변론으로 국민적으로 볼 때는 참 이 꼴불견이다고 할 정도로 권력 투쟁의 결과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국민의힘이 제발 좀 내부 집안 싸움 좀 그만하고 권력 다툼 좀 그만하고 이제 진짜 민생에 좀 올인해라 이런 이제 이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좀 약간 짜증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의 이제 문자 내용 노출되는 바람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예정대로 이 추가 징계 수순은 뭐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진행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윤리위의 공정성 또 객관성 이 문제는 사실 지난번 1차 징계를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경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징계를 무리해서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윤리위가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크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뭐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게 상황이나 또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이양희 위원장께서 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경찰 수사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걸 기다리지 않고 윤리 이렇게 징계를 강행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 1차 징계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객관성, 중립성 또는 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2차 징계 같은 경우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하려고 소집한 게 아니라 1차 징계 이후에 이 대표가 보였던 해당 행위들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이제 소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범 의원의 문자를 보면 물론 이제 8월에 예. 보낸 문자라고는 합니다만 예. 경찰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 혹은 기대를 하면서 예. 그와 연동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때 그러니까 그 징계가 이루어졌던 건 이제 7월 8일이었고 예, 문자를 보낸 건 8월 13일이라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만약에 그때 정진석 의원이 지금처럼 당의 사실상 당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면 그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당직은 없는 평의원 입장에서는 뭐 윤리위가 부담을 느꼈다면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의견은 개진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윤리위원들한테 그 당시에 윤리위가 징계 강행하면 안 된다. 선관위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안 그러고 무리하게 했다가는 당이 큰일 난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윤리위한테 그런 윤리위는 우리 당을 대표해서 윤리 징계를 하는 것이고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징계를 이미 당원권 정지를 했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당헌에서는 제명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징계를 한다면 이 일이 아니라도 성상납 의혹이 아니라도 징계를 한다면 제명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말 그대로 거기다 또 성상납 행위까지 사실로 밝혀지면은 유상범 의원이 그런 문자를 보낸 답신을 보낸 게 자체가 뭐 이렇게 적절하냐는 변론을 하더라도 결론은 사실 뭐 틀리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선거를 보니까 의외로 많은 비윤계 의원들이라고 뭐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엔 물밑에서 흩어져 있던 비윤계 의원들이 41분이나 이용호 의원을 찍었더라고요. 예, 의회 결과가 나왔죠. 예, 60대 40 정도 되던데요. 보통 이제 친윤계가 이렇게 독주한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너무 많았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좀 무혐의까지 만약에 나와서 국민들이 인식을 이거 집안 싸움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소위 친윤계가 너무 이제 강성으로 일변도로 독주한다 이런 이제 우려가 현실화가 되는 셈이니까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걱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좀 느끼겠던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당이 의견을 모으고 민주적으로 좀 운영되고 다름이라고 하는 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저희들도 뭐 여러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통합이고 단합이다 이런 말씀도 좀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 열심히 일하고 단합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는 중인데요. 국민의힘도 저는 좀 더 이제 집안 싸움 좀 이제 그치고 함께 좀 민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집권 여당답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집안 싸움 좀 그만하고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조혜진 의원님 입장에서도 사실 원내 대표 선거 직전까지도 사실 이제 후보군에 좀 들어가셨기 때문에 끝까지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출마 준비 이제 그 서류 다 준비하고 예. 기타금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개인적으로 제출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예, 그 주호영 대표와 저하고 사실은 저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 런닝메이트로 같이 하기로 서로 의논하다가 막판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안 된 그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 관계가 있어요. 예. 그런 주 대표가 본인이 원치 않는데 당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불려 나와 가지고 네. 그것도 임시 원내대표, 한시 원내대표를 이제 맡아야 될 상황이어서 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맡아달라고 이제 총대를 메워지는 상황에서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제가 직접 표대결을 한다는 건 부담이 있어가지고 근데 본인도 역시 이제 그 부탁은 받았지만 요청은 받았지만 거절은 못하지만 또 누군가 또 나오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출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길어가지고 그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 토요일 후보 등록 당일까지도 오전까지도 고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안 나오시면 출마해야 되니까 출마 준비 등록 준비 다 하고 있다가 나오신다고 이야기 듣고 제가 이제 접었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고 당 내에서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본인이 원치 않는데 당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부탁을 하는 입장이면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윤심 논란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던 것 같고 당이 너무 획일적으로 비민주적으로 가는 거는 국민들에게 점수 잃는 일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용호 의원이 사실은 호남 출신의 민주당 출신인데 우리가 좋은 분을 모셔다 놓고 이런 때 표가 정말 안 나오면은 모셔놓고 진짜 이거는 우리 호남 우리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 그 아이고 뭐 그 국민의힘은 데려가 놓고 이용만 하고 팽시켰다 이런 말씀도 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이용호 의원한테 최소한 우리가 좀 예원해드려야 된다 하는 게 표가 42표나 나왔어요. 네. 이번에 사실 조혜진 저는 의원님을 응원했었는데 예. 조혜진 의원님이 나왔으면 표가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네. 이 친윤계의 독주에 좀 이 반대하는 좀 반대 흐름이 상당수 지금 확산되고 있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당내에도 역학구도의 어떤 그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런 예. 점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군요. 대통령은 우리 당의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 당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기 당무에 대해서 자기 의중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도 서로가 다 존중하는데 조영 대표가 어떤 의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제가 존중하잖아요. 저 예. 진로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가장 크게 존중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쫙 그 공지를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 딴 생각하지 마,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당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법안들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뭐 22개 법안 가운데 특히 7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또 김영배 의원께서 직접 이제 추진하고 계신 그 대표 발의하신 이제 법안이 있더라고요. 네. BTS 등 대중문화인의 대체 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인데 어떤 취지입니까? 예, 그동안 병역 특례 중에 네. 이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요원들 중에 체육 예술까지는 허용이 됐는데 예.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BTS나 아니면 이정재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세계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보자면은 대체 복무라는 그런 병역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병역 의무도 이제 이행하고 그리고 국익도 증진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을 좀 찾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내용으로 발의를 한 것인데요. 최근에 국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60.9%가 찬성한다는 의견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좀 더 슬기롭게 좀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국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BTS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까지는 지금 그 연기가 돼 있습니다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멤버 중 한 명이 진이라고요. 네. 그 진 멤버부터 차근차근 지금 이제 입영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국방부와 병무청은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국방위 통과,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오면은 찬성 들을 생각입니다. 찬성할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었지만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개인이 군내 그 병력에 관해서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자기가 혜택 받은 거로 끝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무도 없으면 그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문화예술 이미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기다 이제 대중문화 이쪽은 뭐 사람마다 이렇게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BTS처럼 어마어마한 국가적 기여, 이익을 국가에 기여한다는 거는 국민에게 기여한다는 거거든요. 네. 뭐 이제 기업에도 기여하잖아요. 기업의 브랜드까지 올려주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BTS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 싸이의 저 강남스타일 같은 거 그 외국에 나가 보면은 그 현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거기서 왔냐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그 예우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 개인이 혜택 받는 거 그 개인이 혜택 받는 게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국민과 나라에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특례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도 우리가 존중해가지고 대체 복무 허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데 그거 못 해줍니까?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국기를 선양하고 이제 국가 이익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BTS만 놓고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죠. 오히려. 특혜를 줄 수 있다. 병역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 사실 이제 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또 이제 예민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두 다리가 붓거나 감각 이상, 어지럼증까지 나타났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A씨에게선 뇌내출혈 등 뇌질환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접종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의심한 A씨 아내는 질병관리청에 진료비와 간병비 360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사 끝에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접종과 다리저림 증상엔 2주 정도 간격이 있고 뇌 MRI에서도 다리저림의 주 원인인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다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직접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7달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매우 건강했던 A씨가 접종 뒤부터 증상을 앓았던 것이 인정된다며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 거부 근거인 해면상 혈관 기형 역시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만큼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한 백신 연관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제약회사가 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판단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신 접종 피해자 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3명 중 1명꼴에 그치는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인정한 사례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여부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현재 백신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질병관리청이 소송을 당한 사건은
A씨 사례를 포함해 모두 9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9월 한 달 동물권을 주제로 여러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권 확대 뒤따르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김자양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도 입막에 착용을 하지 않은 반려견들이 이제 사람들을 무는 그런 이런저런 사고가 있었죠. 지금 정확한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일으키는 안전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그동안 여러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개물림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예절 문제가 이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네, 패티캣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패티캣은 반려동물과 예절의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가 있을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하는데요.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가 되면서 예절로 시작된 패티캣이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려견 관련 제도가 핵심인데요. 먼저 모든 반려견은 생후 2개월이 지나면 동물 등록이 필수이고요. 3개월이 지나면 외출할 때 보호자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강아지 유모차 등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입막의 착용도 중요합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5견종은 야외에서 입막의 착용이 의무고 2024년부터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은 입막의 필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인식 차이입니다. 지난 6월 실시한 조사 결과 반려인의 80%가 반려동물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답한 반면 비반려인은 30%만이 준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형견 입막이 안 하는 거하고 목줄 긴 거하고 주인인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고요. 작은 개가 짖더라도 사실 그래도 개잖아요. 그때 공포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8월 30일자로 끝남에 따라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장치의 착용, 배설물의 수거 등 패티켓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가평군청 동물복지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등록하셨나요? 네네. 예,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요. 예, 등록돼 있네요. 예, 대한민국 고유번호에서 15자리가 지금 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평군청 동물복지팀에서 나왔습니다.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의무적이에요, 이거는. 예,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목걸이 목줄 이거 할 때 2m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요. 예, 그래서 그 이상 하게 되면은 이것도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과태료가 적용되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몰고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하고 그러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가 키우면 나만 사랑스럽지 제3자도 사랑스럽다는 거를 같이 느끼자고는 못 하잖아요.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스스로 내 개에 어떤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 그거를 고치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패티캣, 이 공공장소에서 이 반려견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칙을 어떻게 이제 지켜나갈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장려하고 있나요? 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자격 시험과 교육 이수를 통해 반려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독일 대부분의 주에선 반려견을 입양하려면 반려견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차는 필기 시험으로 개의 생태적 특징부터 반려견의 기본을 파악하는 법 등 동물 행동에 대한 지식을 묻고요. 필기 시험에 통과해 입양을 한 다음에는 1년 안에 반려견 예절에 관한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2019년부터 반려인 능력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독일처럼 강제성을 띈 면허제도는 아니지만 반려인이 패티캣을 알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돌봄 상식, 동물보호 정책 등 관련 지식을 검증합니다. 서울시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과 패티캣에 대한 그 무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서 저희 서울시는 2019년부터 반려인 능력 시험을 추진하여 왔고, 특히 독일처럼 반드시 동물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면허 시험을 거쳐서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러한 그 보호자만이 그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저희 목표입니다. 네, 우리가 쉽게 패티캣 하면 반려인의 에티켓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에 못지않게 비반려인의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5가지 패티켓 수칙에는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처음 본 반려견의 눈을 응시하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고요. 보호자 동의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하더라도 개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격하는 개에게 지나친 대응을 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아지가 어느 정도 위협적이었는지, 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해를 가한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여부를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해를 동물에게 가했다면은 그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방위로 인해서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에 동물행동 전문가들은 개로부터 공격을 당할 경우 맞대응을 피하라고 주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방법은 최소한의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개는 움직이지 않으면 물고자 하는 욕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정말 막 달려든다. 나를 보고 막 달려들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료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손으로 흔들어서 다가오는 찰나 휙 옆쪽으로 던져주게 되면 그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서 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 모두 알아두면 좋은 그런 이 여러 가지 에티켓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잘 지켜져야지 앞으로 이 반려동물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도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간 유익죠 시간.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룰 계획이신지요? 네, 월간 유익죠. 다음 주제는 제주 수도권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봉이는 지난달 4일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는데요. 5살에 불법 포획됐으니까 무려 17년 만입니다. 월간 유익저 제작진이 제주도로 가
비봉이가 적응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이 겪는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자양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